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또 부적법에서 소를 각하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의 측에도 반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재소 합의, 선행행위로 부재소 합의를 했는데 후행행위로 소재기하면 전형적인 금반원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신의 측에도 반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도 소각해요. 이렇게 민사송법에서는 이렇게 금지사유고 신의 측이 선택적으로 어느 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해서 소를 각하시킬 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선택적이라고 해요. 선택적이라고 한다. 선택적 적용설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민사송에서는 선택적 적용설이에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뭐예요? 민법에서 신의 측은 민법에서는 바로 어저께 했지만 물체동신에서 신의 측의 항변은 앞에 다른 항변이 없을 때 최후의 마지막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민법에서는 최후의 마지막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야 돼요. 최후의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여기가 민법에서는 이게 보충적 적용설이에요. 보충적 적용설. 완전히 달라요. 태도가. 그래서 다른 앞에 수단이 없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신의 측 개념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전체 흐름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신의 측은 권리보호이익이라는 소송 요건 안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 흠이 있으면 소각하고 이거는 다른 사유로 소각하여도 신의 측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선택적 적용을 따르는 게 판례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신의 측은 주로 항변으로 나온다. 따라서 원고의 소재, 원고 청구권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항변을 해서 청구 기각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항변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민법, 민사송법을 완전히 좀 다르게, 그죠? 민법, 민사송법을 완전히 구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알겠죠? 오히려 뭐 이런 기본 내용보다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았죠? 준비하는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따라서 선택적 적용설이나, 알겠죠? 소금 장승신 일단 외워놓고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민사송법에서는 이렇게 앞잡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암기해 놓으면 여러분들 사례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곧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발현 형태는 4개가 있다. 부모, 신랑. 부당형성 금지, 선행의 모순 등 모순행위 금지, 그 다음에 소송상 권능의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남용, 속권 남용이라는 제도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요. 첫째 부당형성. 해서 일방이 상대방한테 불리한 소송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판례만 몇 개 있는데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선행위와 모순된 후행행위 금지. 그래서 이거는 민법이랑 똑같아요. 그죠? 금반원.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일정한 선행행위를 했고, 이를 신뢰했고, 상대방의 소송의 지위를 형성했고, 선행위와 모순된 후행행위가 존재하고, 그죠? 예, 그죠? 선행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키워드만 보면 선행행위, 신뢰, 이에 반하는 모순행위, 그죠? 있다. 이랬을 때, 후행행위는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판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사례 1번일 거예요. 기본 사례 1번. 추한항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추한항소를 신청했던 피고가, 그러니까 이게 선행행위죠. 자기가 추한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선행행위로 했어요. 추한항소 적법하다 선행행위를 해놓고 제가 지고 나서 상고위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추한항소의 부적법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뭐예요? 자기가 추한항소 적법하다고 해놓고 부적법을 주장했으니까 모순된 후행행위가 되겠죠. 모순행위. 그래서 이거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신의 측상 허용될 수 없다.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신의 측에서 선택 판례가 나오면 거의 요게 하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권리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소송상 권능의 실효. 이건 민법에서 실효연칙이랑 똑같아요. 또 이것도 권리자의 장기간 권리 불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권리 행사 없을 것이라고 신뢰를 한다.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장기간 권리 불행사, 정당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소권 자체 실효. 그래서 판례는 면직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 면직당한 후. 그러니까 판례는요, 이렇게 고용계약에서 실효원칙을 판례 고용에서 고용 파트에서 실효원칙을 적용한 제가 많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간단히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면직했어요. 회사에서 쫓겨났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법이 정한 보상금까지 수령했어요.
근데 면직일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이 지나서 면직 처분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거, 그죠? 그러면 딱 보면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얘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 행사하지 않으려는 정당 기대를 가졌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따라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서 실효됐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면직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소제기 권능, 이게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관계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후 소제기하는 건 안 받아준다. 그래서 고용관계에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요건데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허위로 기재. 근데 이건 또 나중에 이제 그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의 편집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백간주로 인하여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자백간주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어느 때라도 항소를 할 수 있다. 지금 몰라도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장기간 항소하지 아니한 것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행행위로, 그죠? 선행행위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권리 행사하지 않고 나중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효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례 일론적으로 그러니까는 신의 측에서 사례가 나오는 건 요 두 개인데요. 요거하고 요거 사례 1, 요거 사례 2. 그러면 사례집 1번이 이거고 2번이 이걸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의 측은 거의 맨 뒤에 가서 하기 때문에 잘하네요. 이거 다 뒤에 나오는 제도들이거든요. 추한 항소, 뭐 항소, 뭐 이런 것들 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못하니까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해놓는다. 그 다음에 소송 목적, 소권 남용, 소송 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상 권능인데 이것도 뭐 거의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신의 측은 지금 말한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신의 측 위반의 조사 여부 및 효과. 그 다음에 여기서 본 대로 신의 측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니까 직권조사사항이니까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심사를 해요. 신의 측에 반하는지는. 따라서 소재이가 신의 측에 반한다. 그죠? 그럴 때는 부적법, 아까 했었죠. 부적법 소를 각하한다. 그래 다음 페이지에서 소각화 판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개개의 소송행위 신의 측 반한다. 개개의 소송행위가 신의 측에 위반될 때는 소송행위는 무효로서 배척이 된다. 소송행위는 무효 배척된다. 그 다음에 신의 측 위반을 간과한 판결은 이건 또 연습할 건데 확정형 상소, 확정 후 재심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보세요. 이건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신의 측은 요 정도. 그래서 추한 항소하고 실효 원칙 그 두 개 정도만 체크해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소송 요건 중에 소송 요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로. 그래서 이제 소송 요건 중에 이제 본대로 소송 요건 중에 법원 파트라는 거야, 법원 파트. 법원은 뭐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재판권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재판권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재판권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니까 간단히만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여기서는 시험이 아니라서 그냥 빼버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일단, 노트에서요, 요거는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4페이지를 가보세요. 4페이지. 이거는 기본서에 있는데, 이거는 무슨 수험에 특정 쟁점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법리예요. 기본 법리. 그래서 민사소송 법규와 종류. 이거는 기본 법리다.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에요. 민사소송법의 기본 법리.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분류해보면, 민법을 분류한다. 민법의 규정을 분류하면 크게 임의규정, 강행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법의 그 규정을 분류하는 논의의 실익이 뭐죠? 이걸 왜 분류하냐 하면은, 어떤 민법 법률행위가, 그죠? 법률행위가 민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죠? 위반의 효력으로서 위반 시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유효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나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임의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은, 이거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잖아요. 그죠? 유효. 그죠? 임의규정,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예컨대 626조, 필요비 유익비 포기특약, 그거는 임의규정이다. 그죠? 필요비 유익비 상한청구권은 그래서 포기특약, 그거를 위반하는 그 법률행위 포기특약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강행규정도 단속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자체도 유효하다고 본다. 이렇게. 단속규정으로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 있었던 거 하나 딱 기억하라고 그랬죠. 민법에서.
무슨 법? 부동산 특별조치법 해서 중간상해 등기 합의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상해 등기 합의를 해도 그건 유효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특법 하나 기억하고 지금 뭐 민법이니까 부특법 중생당 요거는 626 이렇게요.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을 위반해야지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컨대 부실법. 그죠? 부실법에 반하는 명의신탁 무효다. 그죠? 이렇게 해서 민법 규정을 분류하는 논의의 시기는 이렇게 민법 규정 위반했을 때 그 법률의 효력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소법도 똑같아요. 근데 민소법을 그러니까 민소법 회계는 소송행위라고 그러죠. 소송행위. 소송행위가 민소법 규정을 위반했어요.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 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요. 그래서 훈시규정. 훈시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는 이거는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봐요. 유효. 그래서 훈시규정을 위반한 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훈시규정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훈시규정에 대응하는 개념이 효력규정이에요. 효력규정. 그래서 효력규정은 이렇게 효력규정은 위반한 소송행위 효력은 이건 무효가 돼요. 무효.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효력규정 안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랑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임의규정, 강행규정, 효력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크게 나누고 효력 안에 강행과 임의로 나눠놓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효력규정은 강행이든 임의든 상관없이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다만 얘네들이 나누는 기준은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마인드를 민사소송법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클릭을 돌려놓으세요. 그렇죠? 민사소송법 뭐라고요? 훈시와 효력 안에는 강행과 임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례 풀 때, 또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민사소송 법규를 위반한 소송의 효력 이런 형태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 지식이에요. 기본 지식.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첫째, 민소법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느냐 또는 취소로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이니까 보세요. 민법상 법률행위는 무효사유, 취소사유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효사유는 11개, 취소사유는 4개. 그래서 막 분류해놓고 하잖아요. 그죠? 무효, 취소로 나눠놓는다. 근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행위는 당사자는 원고피고죠. 원피고가 하는 소송행위와, 그 다음에 법원이 하는 소송행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법원이 하는 소송행위. 따라서 당사자, 원피고 하는 행위는 주장하고, 부인하고, 항변하고, 신청하고, 자백하고, 뭐 이런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법규, 즉 효력규정을 위반했다는 무효가 되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그 중에서는 소송행위는 이게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민법 의미의 취소라는 게 없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절차 안정에 반한다 그러는데 이건 기본 개념으로 그러니까 법정 내에서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그죠? 판사가 재판하는데 당사자들이 소송행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취소라는 개념은 여기 처음에 유효하다가, 그죠? 처음에 유효해서 쭉 가다가 취소하면 이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소급 무효, 그죠? 소급 무효. 소급적으로 무효되니까 싹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는 또 다시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판사는 다시 재판해야 된다. 이런 거를 법에서는 다시 재판하는 걸 무지무지하게 싫어요. 이런 거를 절차 안정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정에 반한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판사를 귀찮게 한다. 그게 절차 안정이고요. 아까 말한 권리보호이익, 소이익, 이익자 들어가는 건 다 판사를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 건 다 소각하당해요. 알았죠? 철저히 판사 편의법학이라고 생각해두고 우리가 판사다고 생각하고 자꾸 민사소송법을 접근을 할 것. 알았죠? 그래서 취소를 못한다. 알았죠? 취소를 못해요. 요거. 그래서 무효밖에 없어요. 무효. 근데 법원의 소송행위는 중 판결,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또 취소가 가능해요.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그죠? 법원이 하는 판결은 취소가 가능해요. 확정 전 상소로 취소하고 확정 후 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 법규를 위반했다. 원칙 다 무효다. 다만 취소를 못한다.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법원의 판결만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법원의 판결만.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나눴는데 그러면 위반의 효력, 훈시규정, 여기서 훈시규정 거의 1%밖에 없다 그러죠? 1%밖에. 위반 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효가 돼, 유효다.
훈시 규정 위반이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199조를 보면은 판결 선고는 6개월 내에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은 6개월 내에 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1년, 2년 지나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문을 효력 규정으로 보면 판결 6개월 지나서 한 판결은 전부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법원의 판결이 있으나마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반해도 유효한 판결이 된다. 그래서 요 규정이 대표적으로 훈시 규정이에요. 이런 규정들이. 알았죠? 그래서 훈시 규정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온다. 1%밖에 없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게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여기서는 위반하면 아까 본 대로 효력 규정은 얘는 위반하면 위반 시 무효가 돼 버려요. 효력 규정은 위반 시 무효. 무효밖에 없다 그랬죠? 무효.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강행과 임의로 나눠요. 그러니까는 민법에서는 임의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임의 규정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렇죠? 강행이든 임의든 다 무효다. 그 중에서 강행 규정이 한 90%가 넘고요. 임의 규정도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중요성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강행, 임의인데 강행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은 또 왜 나누는 논의의 실익이 뭐냐? 그게 당사자 이의예요. 이의. 즉,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원피고가 이의를 하든 안 하든 이 의의를 불문하고 위반 여부를 심사해서 그런 걸 직권으로 심사한다 그러죠. 이걸 직권조사 사항이라는데 위반 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된다. 그렇죠? 근데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해야 돼요. 이의를 해야지만 위반 여부를 판단해요. 따라서 위반 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반 여부를 심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위반의 하자가 치유돼요. 그런 거를 이의권 포기 상실이라고 하고 이게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나누는 실익은 당사자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심사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안기장 읽을 때, 민사소송법 책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모든 행위는 여기 훈시, 효력, 강행, 임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조문이 한 500개 되는데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요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강행법규 지금 여기죠.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이다. 그러면은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요게 이제 시험의 질문, 시험에서 질문의 형태가 다 이렇게 질문의 형태란 말이에요. 질문의 형태.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리 질문 형태에 대한 답을 미리 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본질적인 오늘 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론이.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가 있고요.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이가 있고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이 있어요. 판결. 우리는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고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이렇게 또는 원피고의 소송행위를 했다. 이때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이때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가. 이때 당사자의 구제 수단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질문은 가장 큰 유형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임의 규정이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강행 규정만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는 일단은 법을 위반했죠. 위법이에요. 위법. 그래서 첫째 법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력은 뭐냐? 무효예요. 무효.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그죠? 무효죠.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 소각과 판결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세 개의 질문 형태가 또 나타나요. 세 개의 질문 형태. 그러니까 세 개의 질문 형태를 기억하고 있을 거. 그죠? 그러니까는 법을 위반했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면 위법한가, 적법한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효력은 있는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법 위반, 효력,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 그죠?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놓을 것. 알았죠? 질문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에 답. 근데 이번에는 소재기 이후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쭉 하죠. 소송행위는 뭐예요? 저희처럼 주장하고 부인하고 항변하고 신청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강행법규 위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첫째 위법하죠. 위법. 법을 위반했으니까 위법하다. 첫째 위법. 그 다음에 효력은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무효예요. 그리고 법원의 조치는 이럴 땐 배척한다는 말이에요. 배척. 안 받아준다는 거를 법률용어로 배척한다 그래요. 그냥 상식적인 용어도 배척은 안 받아준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는 위법, 무효, 배척. 그랬죠? 그 다음에 소재기를 해서 소송이 끝나서 판결을 했는데 얘가 마찬가지로 법규를 위반한 판결을 한 거예요. 위반한 판결.
마찬가지 위법하다. 첫째 위법. 그죠? 그 다음에 위법하죠. 위법. 적법은 아니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효냐 무효냐.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는 강행근법규 위반된 그 판결 자체가 효력이 무효가 되느냐. 그럼 위법